여러분, 달러 채권이 폭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채권 시장에 위기가 덮쳤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물음표까지 뺐잖아요. 그죠? 채권 위기 덮쳤다 하고 말입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시죠. 흥국생명이 해외에다 발행한 쉽게 말하면 달러 채권인데요. 신종 자본증권의 하락률입니다. 여러분 27.58%가 떨어졌어요. 27.58%.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이게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요. 또 흥국생명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른 채권들도 지금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흥국생명이 달러 채권의 콜옵션 조기 상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것은 영부채거든요. 그렇지만 불문율로 5년이 되면 콜옵션을 행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기 상환을 결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흥국생명이 조기 상환을 결정을 안 했습니다. 6개월 연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흥국생명이 왜 저러지? 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채권 시장은 신용으로 이게 버텨나가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의심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니까 채권에 대해서 그야말로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흥국생명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십시오. 흥국생명이 10월 31일에서 11월 4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 1일 날 콜옵션 행사를 안 했거든요. 그때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게 채권당 99.7달러였던 것이 72.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72.2달러. 그러니까 실제로 27.58%가 떨어진 거 맞죠? 그럼 채권이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 채권을 팔자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지 모르지만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확 줄어들겠죠. 실제로 말입니다. 이 달러 채권, 외화 표시 채권 시장에서는요, 지금 한국문을 사겠다는 건수는 뭐 0건이라 해도 다름이 없을 정도로 확 무너졌고요. 팔겠다는 사람들만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요, 채권 시장의 위기가 덮친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죠. 동양생명도 보세요. 동양생명도 83.4달러였던 것이 52.4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거의 말입니다. 거의 30달러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져도 30%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양생명도. 그러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말입니다. 신한금융지주도 마찬가지예요. 96.6달러였던 것이 91.5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우리은행은 87.5달러였던 것이 77.8%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나마 1금융권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1금융권은. 그렇지만 떨어지는 게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아요. 그러나 2금융권은 어때요? 이게 동양생명까지 이 정도까지 빠지고 30% 넘게 빠지고 지금 흥국생명이 빠진 만큼 빠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채권 시장에 저는 위기가 덮쳤고, 이 위기가 저는 금융시장의 위기로 터질까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보험회사나 혹은 캐피탈사나 카드사들 입장에서 진짜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채권 시장 이게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이게 채권 시장의 위기는 와 있잖아요. 정부가 거의 187조, 거의 200조 이르는 돈을 뿌려가면서 채권 시장의 위기를 막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해외 채권 시장에서, 외화 표시 채권 시장에서 지금 위기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투자 주체별로 채권 순매수의 감소율입니다. 순매수의 감소율.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나마 덜 줄였습니다. 19.87%. 그리고 기타 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31.38%를 줄였고요. 은행은 진짜 많이 줄였죠. 40.99%를 줄였고요. 자산운용사는 57.26%를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도 41.49%를 줄였어요. 다시 말해서 외화채든 원화채든 안 산다는 거예요. 원화채든 외화채든 안 산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만큼 말입니다. 채권 시장의 위기가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원화표시 채권 시장의 문제가 심각해졌었는데 이게 이제는 외화표시 채권 시장에까지 지금 바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주는 사람이. 자산운용사도 안 사줘. 은행도 안 사줘. 법인도 안 사줘. 그리고 외국인도 안 사준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금융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금융권의 위기가 점점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융권의 위기가. 지금 현재 위기였던 모양새를 보면 회사채와 국고채의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가 1.473%예요. 이 정도 스프레드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기 때만 있습니다. 위기 때만. 그만큼 말입니다. 국고채는 4.118이고 회사채는 5.591이거든요. 회사채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회사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채보다 지금 더 위험한 것은요. 여전채입니다. 여전채. 여전채는 더 위험합니다. 6.285%입니다. 회사채가 5.591%인데 여전채, 그러니까 여전채는 여신 전문 기관들이잖아요. 캐피탈사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카드사라든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6.285%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도 안 그래도 지금 흑자부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전채, 제2금융권에 대한 위기는 점점 지금 커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2금융권은 아무래도 외화표시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외화표시 정권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원화표시도 이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 분기별 조기 상환 예상 금액입니다. 보험사로 줄여봤어요.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이게 보면 점점 늘어나죠. 2분기 얼마가 되는지 보세요. 2분기에 2조 1132억 원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2022년 4분기에 1600원밖에 안 되던 것이 2분기에는 2조가 넘어가고 3분기에는 1조, 4분기에도 1조의 내년 전체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위기의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상환할 채권은 몰려오는데 결국 말입니다. 채권 발행은 안 되고 쪼그라들잖아요. 지금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여전채 발행, 여전채 전체입니다. 18조 1485억 원이에요. 2020년도 18조 9,393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쪼그라들었습니다. 14조 8,213억까지 쪼그라들더니 2022년엔 더 쪼그라들었어요. 지금 반도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도 7조 9,333억 원입니다. 앞으로 여전채가 얼마나 더 이게 가져올지 모르지만 상황은 진짜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여러분 채권 시장의 위기는 커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정부가 돈을 집어넣어서 회사채를 사준다고 하니까 회사채에 대한 위험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고 여전채에 대한 위험은 좀 더 줄어들 수 있지만 해외가 문제죠. 해외가. 예, 달러 표시, 외화 표시 채권이 진짜 문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다음 그래픽을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이 그래픽입니다. 한전이 어딥니까? 한전이. 한전이 이게 공기업이에요. 한전이 적자가 나면 정부가 보증을 하는 데가 한전입니다. 한전이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부가 상환을 해줍니다. 그만큼 정부 보증이 들어가 있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한전 채권,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채권 발행 물량을 채우지 못하잖아요. 이게 한국전력이 특수채거든요. 특수채. 이게 일반 기업채나 기업의 회사채나요. 혹은 여전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안 돼요. 4천억까지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10월 17일 날 던졌는데 실제는 2,800억까지밖에 발행을 못했고요. 엉차액도 3,400억이나 됐는데 불안해서 안 되겠어. 600억이 빠져나간 거예요. 2022년 10월 20일도 마찬가지죠. 4천억 발행을 했지만 1,700억 원. 25일은 2천억 발행했지만 800억 원. 26일은 2천억 발행했지만 600억 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기업들은. 정부가 돈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당분간은 버텨낼 수 있지만 기업들이 이게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쉽게 말하면 회사채를 갚을 능력이 있다는 걸 많이 확확 보여주지 않는 한 결국 말입니다. 회사채 발행도 쉽지 않아질 겁니다. 아니 한전이라는 특수채 발행도 어려운데 이게 뭐 회사채 발행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채권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꼭대기 있습니다. 백척간두란 말이 진짜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일반인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회사채라는 채권 시장이라는 게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위기만 느끼잖아요. 그죠?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보험사나 카드사나 여전채를 발행하는 캐피탈사나 이런 데는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회사도 중소기업은 회사채 발행 못합니다. 중견기업도 탄탄한 중견기업만 회사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도 보면 좋은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 우리가 못 느껴요. 공기업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가 터지잖아요. 터지면 이제 회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회사들이 무너지고 여전체 카드사 캐피탈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최악의 위기거든요. 최악의. 지금의 위기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든 막아내야 되는데 막아낼까 모르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기의 어떤 폭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채권 시장의 위기는요. 그 어느 때보다 커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이게 결국은 위기가 온다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특히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전기요금 인상 문제 이거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제때 인상 못하면 한전의 빚이 쌓이고 한전의 빚을 정부가 이게 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말입니다. 한전의 어떤 위기가 우리 전체 시장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한전의 위기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채권 시장에서 패닉 현상이 당연히 일어날 거고요. 이것은요 회사채나 혹은 여전채나 심지어 금융시장으로까지 금융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저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아주 강인한 그런 대응력이 없으면요
지금 시장은요 점점 위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속도가 빨라질까 솔직히 두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와중에 나는 채권을 사야 되겠다 하면서 채권 시장에 지금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게다가 채권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전문가 시장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양생명이 아니면 한국생명이 그 돈을 다 갚는다고 치면 액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만큼 벌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국고채나 은행채나 특수채 정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 채권 시장의 이해가 좀 부족할 때 시장을 들어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기회는 있어요. 채권 시장 안에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잡기에는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 그 말씀 제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채권 시장의 폭망은 주식 시장이 폭망이 됐을 때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처럼 채권 시장이 폭망이 됐으니까 채권을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 시장은 이해하기가 편하지만 채권 시장 이해하기 어렵죠. 부동산 시장은 이해하기 편하지만 채권 시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공부를 하고 시장에 접근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채권 시장에 대한 공부도 시작을 해서 게을리하지 않으면요 빨리 시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우선되고 그러면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